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은 남북정상회담 최고의 장면 꼽으신다면? 단연 첫 번째 장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넘어왔다가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으로 오셨는데 난 언제쯤 북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쪽으로 넘어갔던 그 장면이 단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아무리 사전에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논의를 했어도 이거는 정말 가공할 그런 프레스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됐건 안 됐건 그 장면 하나로 정말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찌르게 나오더라고요. 눈물 흘렸다는 분 많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한 10초 동안 벌어졌던 감동적인 월경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여담 하나만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 북한 땅을 국경을 넘어서 불법 월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땅을 정식으로 밟아본 분들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꽤 계시겠지만 북한 땅을 불법으로 월경을 해서 밟아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해봤습니다. 2004년 일이었는데 예. 당시에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해서요. 이 정책이 상당히 강화될 때였습니다. 예. 동북공정이라는 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자라는 취지였고요. 고구려 역사도 중국 역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고구려, 발해 이런 우리 민족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을 했던 거죠. 아마 그 취지가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토 분쟁을 미리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벌어졌던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4년에 당시 제가 다녔던 신문사에서 우리 땅 우리 혼 영토 분쟁 현장을 가다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20회에 걸친 장기 시리즈였고 예. 상당히 괜찮았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지역이 압록강 일대 국경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바이라인, 그러니까 취재 기자의 이름을 못 넣었습니다. 전부 특별 취재팀이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이름이 나가면 중국 측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둥 지역으로 입국을 할 때 북한과 압록강을 마주한 중국 국경 지역이요. 거기 취재 갈 때는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화 작가라고 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취재를 한 2주 했는데 동화 작가 조현민하고 동업자. 그러고 보니 동업자네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요. 소설 작가라고 할 것.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하중도라고 하죠. 왜 강 안에도 섬이 있거든요. 뭐 밤섬, 뚝섬 이런 거요. 이런 압록강의 하중도가 이제 북한 땅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취재하러 간 거였는데요. 단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압록강이라는 강이 굉장히 강폭이 넓은 곳이 있고요. 강폭이 굉장히 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도쯤 가보면 강폭이 무지하게 넓어서 배를 타고 위화도 근처까지 한참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서해안 쪽으로 쭉 와보면 황금평이라는 하중도가 있습니다. 이 하중도 중에서는 굉장히 큰 섬이고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누런 잡초만 무성해서 옛날 이름이 황초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이곳에 관계공사하고 간척 사업을 아주 잘해서 지금은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단위 경작지당 쌀 생산량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름도 황초평에서 황금평이라는 아주 풍요로워 보이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이 섬이 추가퇴적으로 거의 중국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중국 땅이 하이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황금평과 하이룽이 얼마나 붙어 있냐면 앞에 흐르는 강이 이제 압록강일 텐데 압록강 지류일 텐데 네. 이게 강이 아니고 개울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해 바다 쪽에 붙어 있는 섬이어서 조수간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땅 하이룽에서 그냥 첨벙첨벙 걸어서 북한 땅 황금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보면 도저히 국경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평 일대 취재를 갔었는데 북한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하이룽 쪽에서 쭉 보니까 그 북한 병사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지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잽싸게 압록강 개울을 사실 넘어서 전봉 넘어서 북한 땅의 황금평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한 10여 초간 있다가 잽싸게 넘어왔죠. 저도 이런 식으로 월경을 통해서 북한 땅을 밟아본 경험이 있다는 자랑질을 이제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야, 우리 이완대 기자님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무슨 높은 자리로 가실 때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왜 수령님 품에 들어가려 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혹시 나중에 제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도 없고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예. 그런 걸로 시비 걸고 싶으신 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월경에서 넘어갔던 거 기사에 다 써놨어요. 지금 예. 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왜 시비한 걸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땅 우리 혼 영토 분쟁 현장을 가다 14 압록강 섬들을 찾아 요 기사가 있네요. 동아일보. 예, 네. 예. 그 밑에 보면 기사에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평 일대의 강폭이 얼마나 좁은지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게 슬프죠. 개울 하나 넘어가면 북한 땅인데 예. 그걸 못 밟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펐던 취재였습니다. 그래요. 신의주 어린이들이 이 압록강에서 물놀이하는 장면 이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네, 네. 참. 뭐 우리가 봤듯이 그냥 뭐 5m 정도 높이에 분계선 넘으면 바로 북한 땅이고 또 그러니까요. 바로 넘으면 네. 남한 땅인데 참. 너무 슬픈 현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도 나중에 남과 북이 거래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러면은 그 군사분계선은 위대한 관광 자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남기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단순히 보고 기억만 하고 추억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는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예. 하여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길 넘어갔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넘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9년 동안 무슨 뻘짓을 했나 뭐 이런 좀 되게 서글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네, 뭐 여담은 이 정도 하고요. 예. 이번 감동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협력이라는 건 남북한이 합의를 한다고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참 슬프죠. 지금 현재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우리 민족이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를 해도 이걸 실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실시를 하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으로 적혔던 것 같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특히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국제사회의 용인이 없으면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비극입니다. 진짜 지난 9년 동안 대북 관계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경제협력도 남북의 자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즉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엔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참 화가 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이 경제협력 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여기서 대북 제재가 풀리면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미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예. 이미 남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제 유엔과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만 풀리면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을 거니까요. 개성공단도 아마 즉각 재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지난주에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토건, 대규모 건설공사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땅 파서 경기 활성화시키고 할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다만 북한과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 땅은 건설공사로 효율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곳이어서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보면 남북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전적 대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남북한의 평화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보여주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북한은 자본이 부족해서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 못하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도 솔직히 이야기하죠. 교통이 불비돼서 문 대통령께서는 공항으로 오시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우리나라는요. 이명박 생각처럼 땅 파고 강 파고 도로 지어봐야 경제적으로 해악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지금 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만으로도요. 국토가 매우 효율적으로 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의 건설 공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게 무궁무진해요. 지금 국토부가 동해 북부선 연결, 경의선 현대화를 위해서 바로 TF를 꾸렸다고 하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륙으로부터 한국으로 넘어오는 많은 물자들의 물류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공사는 하면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남북한 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들 니들한테 조언을 해드리자면 니들은 자유당 애들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예, 통일은 대박이니 북진 통일이니 흡수 통일이니 헛소리하는 박근혜 편에 붙어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현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것보다 남북 평화를 먼저 정착하고요. 경제 교류를 시작하면 재벌들도 얻을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재벌들 니들 다 건설사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살 길은 남북 평화 쪽에 붙는 겁니다. 괜히 전경련 통해서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고 앉아있지 말고요.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남북 경제협력 분야를 거론할 때요. 우리 쪽에서 꼭 피해야 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식민지적인 발상을 절대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너무 지독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 자본주의예요. 북유럽 같은 곳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있지만 공공경제의 영역도 있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기반이 상당히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합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벽한 영미식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는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는 눈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 자본주의적인 거기다가 재벌이라는 아주 엉성한 결정 시스템을 가진 한국 경제가 북한이라는 좀 못 사는 나라를 만나면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을 지금 내일로 미룰까 하는데 예. 내일 화요경제학 시간으로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학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나라를 경제 식민지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싼 노동력 착취하고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면 떼돈 벌고 이런 발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를 대하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그렇습니다. 호혜, 평등, 공동 발전의 시각이 아니라 저기는 노동력이 싸니까, 저기는 농산물이 싸니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뼈째 발라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남북경제협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주영이 왜 솥대를 물고 방북을 했냐면 이것도 매우 재벌적인 식민지 경제 발상이었어요. 이 정주영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야, 한국 노동자 새끼들은 이제 노조도 만들고 배도 부르고 말도 안 듣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진짜 지랄 맞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 노동자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월급도 조금 줘도 되고 야, 북한 뚫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다행히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대부분 제어가 됐기에 망정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북한을 대할 때 보면 거의 백발백중 저임금 우수한 노동력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착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북한은 우리가 그쪽을 식민지적인 발상으로 대하는 순간 국경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손해여서 조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 민족으로서 함께 잘 살자라는 호혜의 사상이 절대적으로 기반이 돼야 이 일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남북 경협이 착취와 효율의 시각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돈벌이가 아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시작되면 과감하게 기술과 자본의 이전이 있어야 돼요. 남북한이 균등하고 평등한 발전을 이뤄야지 나중에 통일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질적인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경제 불균형 아래에서 통일이 되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박한 자본가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제발 때리지 마세요 하던데 예. 북한 노동자들을 교육 수준 높고 임금 싸다 이런 관점으로 경제협력했다가는 진짜 왕창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덧붙이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요. 주성아 기자라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그 주성아 기자의 사수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수습 기자 생활을 제가 관리를 했었죠. 아. 예, 그 주성아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였고요.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지금도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분석을 내놓는 몇 안 되는 기자라는 평가를 받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주성아 기자를 이제 제가 수습 때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주성아 기자를 좀 잘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당시 동아일보 역사상 주성아 기자가 수습을 마친 무렵에 수습 기자 한 명을 놓고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쓴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를 썼어요. 제가 훈련을 맡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때 국장단이 저한테 요구했던 보고서가 뭐냐면 이 사람을 그대로 정기자로 뽑아도 되겠느냐 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훈련시킨 교관이 직접 보고서를 써라 이런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탈북자가 수준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냐. 기자로 과연 쓸 수 있겠는가. 뭐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더라도 굉장히 제한된 역할만 맡길까? 뭐 이런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 관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중에 수습기자 끝나고 안 뽑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예. 당시 제 판단에는 주성아 기자는 수습기자로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장단이 그런 요구를 한 아주 섬세한 이유는 문화가 너무 달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절감을 했거든요. 예. 제가 한 2달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남북한의 문화 차이라는 게 와, 이렇게 엄청난가 싶을 정도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주성아 기자한테 야, 어디로 가서 뭐뭐 확인해보고 이렇게 보고해.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성아 기자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출동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살면서 출동 같은 거 하고 살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 예, 끽해봐야 출발 정도는 해도 예. 출동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사소한 언어의 차이, 일을 대하는 전투성의 차이도 굉장히 달라요. 효율성이라는 걸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돌이 심했던 거예요. 수습 기자 생활을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적었냐면요. 매우 다르다. 우리와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하지만 이걸 다름으로 보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기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본다면 이 이질적인 문화가 회사 내에 상당한 충돌을 가져올 것이다. 국장단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다름으로 볼 것이냐 틀림으로 볼 것이냐라는 철학적 관점을 먼저 정립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서를 적었던 기억이 나요.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게 되고요. 교류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다르다는 걸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름일 뿐입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폭넓은 이해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제발 저기서 돈 좀 빨리 벌어보겠다는 식민지적 경제 발상은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다름에 대한 인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기독교인 분들께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절에 가서 땅 밟기 선교하고 그러시잖아요. 북한길 뚫리자마자 거기서 선교 활동한다고 땅 밟기 선교하고 제발 그러지들 좀 마십시오. 아우 그런 거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배타성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가야 될 통일의 길은 진짜 2배 이상 멀어질 겁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실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27일 이후에 분단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공존과 평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름에 대한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새로 열릴 남북 경제 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진심으로 호혜와 평등의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성아 기자한테 취재를 위해 뭐 훔쳐와라. 뭐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기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탈북한 분들이 탈북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오버해서 북한 사회를 폄하하고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무슨 냉면집 하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유족 앞에서 또 폭식투쟁거리고 네. 그런 짓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뭐 선택한 거라고는 하지만 근데 약간 주성아 기자는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똑똑하고 지적이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북한에 대해서 훌륭한 정보를 보내주죠. 좀 좋은 기자입니다, 주성아 기자님. 예. 그 아무래도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함께 트레이닝 하셨으니까. 저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데 사실 주성아 기자가 대단한 건 동아일보 같은 그 꼴통 시각을 갖고 있는 신문사에서 주성아 기자를 얼마나 잘 활용해 먹고 싶겠습니까? 항복선언 받고 북한에 대해서 욕하고 이렇게 시키고 싶을 텐데 주성아 기자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이 북한을 나온 사람이어서 그렇죠. 땅이 대단해요. 땅이 대단해가지고 어지간한 압력 갖고 굴복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기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주성아 기자 기사는 신뢰를 갖고 보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잘 정착하셨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조선에서 탈북한 1호 통일학 박사 주승현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탈북자 이야기가 언급됐을 때 하루 종일 감격에 젖어서 울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남북 화해협력 무드에서 뭐 북쪽 사람도 아니고 남쪽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투명인간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탈북자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언급했다는 점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언급됐을 때 그 어떤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화해 무드와 함께 고향에 얼마든지 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처럼 평화 국면에서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하루 미뤘던 월요경제학 시간을 하루 늦게 가져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경제학자는 경제학이라는 범주 안에 국가, 애국심 이런 영역을 묘하게 접목시킨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경제학자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학자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리스트의 경제학이 더럽게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좀 의심스러워지기는 하는데 이 학자의 관점이 지금의 남북관계, 경제협력에 관해서 아주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소개해드린 이후에 앞으로 벌어질 남북 경제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독일 태생이고요. 역사적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생입니다. 보통 경제사에서는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의 창시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요. 이 사람의 생애는 한마디로 평생을 자유무역 이론과 싸웠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 하면 자유무역이지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태생의 리스트는 자유무역 이론에 무지하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아담 스미스 같은 자유무역 이론가들은 지금의 월가 자본쯤 되고요. 미국에서요. 이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트럼프쯤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트럼프의 경제적 이론의 기반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프리드리히 리스트예요.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저작이 정치 경제학의 민족적 체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번 다 읽어보는 게 고문에 가깝습니다. 워낙 리스트가 경제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학자고 책도 유명한 책이어서 이 경제학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 되는 책인데 이게 2016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격이 52,000원. 책 페이지 수가 652페이지입니다. 저도 이걸 의무감에 거의 1년 넘게 비비적거리면서 읽었는데 한마디로 재미도 더럽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기억나는 구절이 보호무역 만세, 영국놈들 나쁜 놈, 사다리 걷어차기 요거 3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루하고 그런데 어쨌든 안 읽을 수는 없는 그런 책이죠. 좀 지겨운 책이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친숙하게 들리실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유명한 장하준 교수가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2004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때 그 장하준 교수가 사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는 선진국들은 지들이 선진국 될 때까지는 보호무역도 사용하고 군사력도 동원하고 다른 나라들 착취도 하고 할 거 다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이 되자마자 후진국들에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걷어차버린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자기들은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와 놓고서
다른 나라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사다리를 뻥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상화됐습니다. 이건 뭐 무역 정책뿐 아니고요. 예. 돈 많은 지배계급이 돈 없는 민중들을 관리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쥐들이 올라갈 때는 별의별 편법 다 썼다가 가난한 민중들이 뭔가 좀 올라오려고 하면 그 길을 뻥 걷어차버리는 뭐 그런 걸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프리드리히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600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책을 읽다 보면 네. 사다리 걷어차기 요 용어 하나만 반가워요. 이제 유일하게 아는 게 딱 하나가 그거거든요. 나머지 대목은 읽다가 숨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예. 리스트는 아버지가 꽤 잘 사는 피복공장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리스트의 독특한 보호무역주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일의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독일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독일은요. 진짜 유럽의 삼류 국가였습니다. 더럽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예.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도 변변하게 없었습니다.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지역 영주들이 세상을 잘게 쪼개서 연합체 비슷하게 존재를 했던 아주 낙후된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당시 독일을 지금의 북한이나요? 혹은 1960년대, 70년대 한국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감정이입이 쉽게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고요. 게다가 주변에는 영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예. 이 영국은 그야말로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지존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지만 경제력 자체가 독일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영국은 식민지도 많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업화의 수준이 독일과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트가 보긴 이런 거예요. 영국이 먼저 그렇게 산업혁명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공업화의 길을 열어서 선진국이 됐는데 쥐들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런 경제학자들을 앞세워서 자유무역을 하자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자유무역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개떡 같은 이론을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살았는데요. 선진국과 후진국 두 나라가 있는데 선진국은 기술이 발전해서 반도체를 잘 만들고 그래서 반도체는 1시간이면 뚝딱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이 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면 10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 반도체와 물고기를 모두 가지려면 11시간이나 들죠. 반도체 1시간, 물고기 10시간이 드니까요. 반면에 후진국은 기술이 없어서 반도체를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한 10시간 걸려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것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더럽게 잘 잡아요. 물고기는 1시간이면 잡습니다. 역시 후진국도 반도체와 물고기를 모두 가지려면 11시간이 듭니다. 반도체 만드는데 10시간 들고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 드니까요. 요때 자유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은 괜히 반도체, 물고기 둘 다 하지 말고 잘하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2개 만들면 2시간이면 되죠. 후진국도 반도체 만들고 물고기 잡고 그러지 말고 물고기만 2마리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2시간이면 되죠. 요 상태에서 한 마리 한 개를 자유무역으로 교환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두 나라 모두 반도체와 물고기를 하나씩 가질 수 있고 드는 시간도 11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걸 숫자로 써놓으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자유무역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경제적인 효율성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후진국은 언제 반도체를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저 이론에 따르면 후진국은 평생 물고기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시도는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리스트는 이런 자유무역 이론이 사기에 가깝다고 설파를 합니다. 쥐들은 산업혁명 다 해서 선진국이 돼갖고 갑자기 자유무역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후진국의 공업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거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으로 씁니다. 이리하여 점차 영국을 맹주로 하는 영국계 국가들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유럽 대륙의 다른 국민들은 미약한 제2급 국민으로서 영국적인 세계 속에 해소되고 말 것이다. 프랑스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함께 이 영국적 세계에 최고급 포도주를 공급하면서 자신들은 그냥 저질 포도주를 마시는 신세가 될 것이다. 프랑스인에게는 기껏해야 화장품 제조 정도가 허용될 것이다. 이 영국적인 세계에서 독일에게 맡겨지는 일은 장난감,
벽시계, 언어학 서적의 제조나 때로는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황무지에 영국의 상공업 지배권과 언어를 보급하는 데 전념하는 지원군의 역할이 고작일 것이다. 아마도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 영국적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아의 여러 국민들을 대할 때 가지는 정도의 존경심만 가지고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이죠. 이 말은 리스트는 이대로 영국적인 세계에서 놀다 보면 우리 독일은 결국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사람들이랑 똑같은 2등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코 자유무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자유무역이야말로 예속과 종속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전제 아래서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보기에 경제력이라는 건 공업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공업화가 돼 있을수록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독일 같은 후진국이 영국 같은 선진 산업 국가하고 무역으로 붙으면 절대로 공업화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역을 봉쇄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 공업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업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 절대 안 되고 관세건 뭐건 엄청나게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를 해서 영국 물건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먼저 우리 자체적인 실력을 기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의 경제학은 국경이 있는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국가라는 개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별명이 가장 애국적인 경제학자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제가 초반에 그 리스트라는 경제학자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뭐 보호무역주의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는 바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이후의 리스트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독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축출이 되고 뭐 미국으로 쫓겨나고 이러는데 얼마나 조국 독일에 대한 애정이 강했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금광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나 독일의 주미 영사로 보내줘 이렇게 청탁을 해서 다시 끝내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게 조국 독일에 대한 의무감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애국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학 이론이 산으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호무역을 통해서 공업화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도 영국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선진국만 되면 식민지 개척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착취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그 리스트의 경제학을 차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후반 경제학은 제가 전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의 보호무역 이론이 지금 우리 남북 상황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남북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이 남북 관계의 변화는 정말 이제 눈부실 정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뭔가 남북 두 나라의 무역이 자유무역 수준으로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남북 간의 교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자유무역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 자유무역의 형태를 띠면 리스트가 염려했던 정확한 그 지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철저히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하는 착취 그리고 종속의 경제 협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나 TV 같은 고부가가치 식품 만들고요. 그래서 북한에 팔고요. 북한은 노동집약적 상품과 원자재 수출 이걸로 겨우 연명하고요. 이렇게 무역이 고착화되면 북한은 영원히 사다리를 올라설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식의 통일대박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진짜 극도로 싫어해요. 북한에 무슨 원자재가 엄청나게 있고 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많고 이런 관점 자체가요.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발전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안 했습니다. 거의 완벽한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였다고요. 완벽한 보호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때 해외여행도 제 마음대로 못했었습니다. 리스트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요. 일정 수준의 공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을 한 나라였어요. 왜 우리가 그게 됐느냐? 박정희가 위대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이 못 살면 태평양 일대가 공산화될 위험이 너무 큰, 너무 묘한 자리에 한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대한국 경제정책을 보면
1960년대부터 직접 원주에서 변해서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고 한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걸 용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죠. 이건 미국이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련과 대치하고 있었던 1970년대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덕에 보호무역을 통한 공업화라는 사다리를 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사다리를 뻥 걷어차요. 그리고 참 오늘부터는 이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 저도 조선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김용민 PD님이 조선이라는 칭호를 쓰겠다는 취지에 참 공감이 가던데요. 예. 아무튼 이제 북조선이 올라올 사다리를 뻥 걷어차고 니네는 하위 산업만 영위해 비싼 거 우리한테 사섰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조선이 적절하게 공업화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온 사다리를 그들도 올라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얘기를 해? 아니 경제라는 건 착취도 좀 하고 그래야 이익이 되지. 아니 북한이 아무리 우리 민족이어도 뭘 이쁘다고 그렇게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을 자유무역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마무시한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조선에도 공업화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0년에요. 베를린 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죠.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났더니 독일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서독에서는 비용을 대충 10년 동안 1조 마르크 한 500조 원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예. 이 예상 박살났습니다. 통일 이후에 10년 동안 예산이 2배가 들었어요. 1000조 원. 예. 지금 우리 예산의 2배 반인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 어마무시한 돈이 쏟아부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경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돈을 더 쏟아붓습니다. 1000조 원을 더 쏟아부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들어갔던 돈이 20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4년치 예산, 당시 화폐 가치로 치면 우리 정부의 한 10년치 예산 정도가 고스란히 통일 비용으로 꼬나 박힌 겁니다. 왜 이런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서독 정부는요. 통일 비용을 처음 예측할 때 두 나라의 경제 격차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통일 비용이라는 건 이게 줄어들려면 양국의 경제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죠. 그런데 독일 통일은 너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시너지는커녕 시스템 자체가 통합으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두 나라 통합의 시너지라는 건 유일하게 장점이 결합하는 건데 서독의 자본과 기술력, 동독의 노동력 이런 거죠. 그런데 통일이 돼보세요. 동독 국민들은요. 더 이상 동독 국민이 아닙니다. 통일 독일의 국민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독일의 기본권을 누려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받아야 되고요. 복지 혜택도 누려야 됩니다. 이러면 동독 노동자들을 저임금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황당한 착취적인 관점은 그냥 삽시간에 통일되는 순간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두 나라의 경제 자체가 반드시 수준이 맞아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북한은 14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하면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일은 경제의 재앙입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빠른 속도로 북한의 경제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래야 독일이 부담했던 2천조 원의 어마무시한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무역을 하대요. 리스트가 말하는 착취의 자유무역이 아니고요.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유무역 모델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교역 모델이 우리나라가 돈 댈게, 우리나라가 기술 댈게, 북한 너희는 값싼 노동력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한의 기술력이 북한이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야 나중에 통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서요. 통일조국이 함께 사는 꿈을 여전히 뜨겁게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식 교역을 하다가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해 주지 않으면 통일은 정말로 앞으로 요원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통일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만
어찌됐건 그 역사적인 첫발걸음을 문재인 정부가 위대하게 지금 첫걸음을 건 거죠. 그렇다면 통일을 대비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호혜와 평등이라는 공존의 원칙 아래요. 절대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방식이 아니고요. 함께 정상에 오른다는 믿음으로요. 남북한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자유무역의 착취적인 성격에 주목했던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를 월요경제학 그 다음날 시간으로 알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통일에 대해서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학이 서 있는 정치 세력이 그럼요. 계속 예. 집권을 해야죠. 뭐만 좀 하려고 하고 북한 경제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손보려고 하면 퍼주기다 뭐 이지랄하는 애들이 수쪽에 야당에 저러고 처박혀 있으면 갑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평화를 기본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여야에 좀 이렇게 고루 퍼져 있어야지. 아우 자유당 같은 애들은 좀 이 중대한 국면에서는 정말 좀 힘이 축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강력하게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물산 재임모직 합병 때 반대를 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이름인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펀드가요. 삼성물산 재임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뚜껑이 좀 열린 상태여서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다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자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마크를 달고 나왔는데요. 읽다가 뭐 진짜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걸 견강부회라고 하는데 한국경제신문의 해석은 그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읽는 도중에 제가 여러 번 육성으로 쌍욕을 터뜨렸는데 네. 지금 그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방송 도중에 좀 거친 표현이 나와도 최대한 절제를 해보겠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단독,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소송 나선다가 메인 기사고요. 예. 이 기사로 한바닥을 깔았던데 또 다른 기사 제목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라는 정부 판단이 엘리엇 강공자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ISD에 소송을 냈는데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메인 기사에도 부제목이 이런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법원도 논란 속 문영표 전 장관 등 줄줄이 처벌, 경제계, 투기자본의 공격 빌미 제공한 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가 구속을 하니까 엘리엇이 공격을 시작한 거다. 이런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도 웃긴데요. 그렇죠. 벌써 웃긴 거죠. 기사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4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 엘리엇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적폐청산위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적폐로 생각하는 마당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진짜 이 새끼들이 쳐돌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문재인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니까 엘리엇이 그걸 보고 소송을 걸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예. 이게 왜 개소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SD가 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이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고요. 이번에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서 이 조항의 남용 방지를 얻어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상당히 잘된 재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ISD가 뭐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요. 현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차별 대우로 손해를 봤을 때 정부를 국제중재기관, 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이 제도가 왜 한미 FTA 때부터 문제가 된 독소 조항이냐면 첫째,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요. 정부의 공공정책 영역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뭔가 공공정책을 펼쳤는데 외국 기업들이 야, 나 그것 때문에 손해봤어. 소송한다? 이렇게 되면 한 국가의 공공정책이 건건이 중재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1대1의 역할이 돼버리면 정부의 위상이 일개 기업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당연히 국가 공공성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게 되죠. 둘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이 심대한 침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소송은 국제기구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보수적인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법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에 소송을 내려고 한다는 게 이 대목입니다. ISD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부의 잘못으로요.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이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엘리엇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국민연금이 정부기관인데 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을 해서 원래 부결됐어야 할 합병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기업인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ISD 제소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엘리엇이 지금 한국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중재의향서라는 건 ISD 소송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곳에 내야 되는데 소송을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 법무부에 먼저 야, 나 소송 낼 건데 그 전에 합의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 해석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요. 법무부가 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엘리엇이 ISD 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뚜껑이 열린 건 엘리엇이 ISD 소송을 내는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균딱 같은 논리입니까? 제가요, 이 문제에 관심이 좀 있어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이 문제를 쭉 스크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요. 이미 저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하면 이건 백발백중 ISD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6월 12일에 제가 쓴 기사 제목이 삼성 엘리엇 분쟁의 한미 FTA가 변수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적었냐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정상인데 잘못하면 생선들끼리 싸움에 고래등이 터질 판이다.
삼성그룹과 벌처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엘리엇 측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번 주 중반부터 ISD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벌처펀드인 엘리엇은 각종 국제 소송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린 소송의 달인이다.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의 향방은 사실상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다면 엘리엇으로서는 충분히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명분을 얻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항구로 일관 중이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 기사입니다. 예.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만 답한다. 하지만 소송의 달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ISD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승소 가능성과는 별개로 최대한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게요, 제가 2015년 6월에 쓴 기사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합병에 개입을 해서 찬성을 하면 너무나 ISD에 걸릴 소지가 컸다는 걸 당시 통상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정부 관련 부처에 질문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대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 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ISD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한국 경제 헛소리를 보고 야, 이 미친놈들아, 이건 2015년부터 이미 예견됐던 거라고. 그리고 2015년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냐고, 박근혜였지. 아니, 그리고 특히 그런 우려가 2015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 미친놈들아. 그런데 뭘 지금 와서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비워도 헛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곤란한 겁니다. 합병이 가결됐던 게 2015년 7월 17일입니다. 근데 이 멍청한 한국 경제놈들이 2015년 대통령이 또 문재인인 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 2015년 7월 17일 대통령은 박근혜였다고요. 그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 뭐 그랬었었나요? 아, 이걸 좋은 방향으로 미쳤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예. 그날 합병이 가결되고 제가 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국민연금이 행사한 11.21%의 찬성 표결이 사실상 합병을 성사시킨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 사건을 ISD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미 2015년부터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머저리 같은 한국 경제 기자들, 그럼 니들이 무식해서 그걸 몰랐으면 그게 니들 잘못이지. 그게 왜 문재인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니들 머리 나쁜 것까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소송 우려는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순간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2016년 12월 28일에도 이것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에 대통령은 박근혜였습니다.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가 돼서 그렇지 이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고요. 한국 경제의 드립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때도 제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박근혜가 국익 수호를 위해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헛소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정황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100보를 양보해서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대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국익을 위해 합병 찬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결단코 그 합병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수 세력이 그토록 밀어붙였던 한미 FTA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ISD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으로 투자자나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투자자나 기업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세계은행이라는 곳은 미국 월가의 지분이 가장 큰 곳이다. 총재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인이 맡아왔다. 월가 투기 자본이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가 바로 ISD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FTA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미 FTA의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그것도 월가 자본이 일으킨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월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정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것이 ISD 소송 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 ISD 소송에 걸려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건 국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몰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6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까? 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는 순간 이건 ISD 소송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쓴 기사를 쭉 읽어드리는 건 제가 무슨 뛰어난 영감이 있어서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닙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저렇게 제가 쭉 썼던 저 우려가 통상 전문가들하고 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썼겠죠. 제가 그냥 혼자 쓴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통찰이 있어서 제 시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런 팽배했던 우려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던 한국 경제가요. 정작 엘리엇이 이제 몇 년 전 예상대로 ISD 소송을 내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면 진짜 살다가 별 미친놈들을 다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명왕성이 태양계에 퇴출된 것도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참고 들었었는데요. 예. 지금 한국경제신문 태도를 보니까 얘들이 그때 그 몹쓸 버릇을 아직도 전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기사를 읽다가 기분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진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좀 뚜껑이 덜 닫힌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말이 많이 거칠어졌는데요.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이 ISD 소송은 제가 기사를 쭉 읽어드린 대로 이미 2015년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동원할 때부터 필연적 수순이었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경제의 이 주장은 그야말로 희대의 헛소리인 거죠. 한국 경제 헛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한번 상기해 보고요. 또 걸핏하면 모든 것을 현 정부 탓을 하는 언론의 태도도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한 두 가지 각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 기사를 쓴 기자 보니까 말이죠.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를 출입했는데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취재 후기를 올렸어요. 그 취지를 요약하면 태블릿 PC의 진위를 가리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은 신의 한 수였다. 그래 그 신의 한 수로 뭐 박근혜가 탄핵을 면했다면 이런 평가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신의 한 수는커녕 검찰은 거듭 태블릿 PC의 진위 가릴 것도 없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손석희의 저주인가요? 그런 책을 냈던 변희재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경제 땡땡땡 기자를 비롯해서 몇 명의 기자를 거론하면서 한국경제 땡땡땡 기자들과 같은 기자들이 언론계를 주도해야 한다. 참 미치겠네요. 변희재 씨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에 이름 올리신 그 기자분들 변희재한테 칭찬 들으셔서 졸라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네.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네, 아마. 예. 큰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사를 썼으면 물론 이게 뭐 대스크에 통과를 했겠지만 예, 이게 정말 제 후배였으면 이렇게 발제하면 진짜 죽었습니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공방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분식회계. 네, 이 일은 엊그제인 5월 1일에요. 금감원이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어제 바로 이 뉴스를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삼성 쪽 반론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금감원은 말씀드렸듯이 금융계의 검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혐의를 잡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그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를 하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말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검찰 쪽 주장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사고 반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주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재판 비슷한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격이 된 삼성 쪽의 반론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반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쪽 주장을 다 담아서 이제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회계에 관한 이야기여서 일반인들 분들께는 좀 생소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컨대 이거죠.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한 분식회계다. 그렇게 보기에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지금 여기에는 엮여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하루에 다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분식회계의 개념하고요. 실제 장부에 회계를 기록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공부를 좀 해보고요. 예. 내일 하루 더 시간을 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지금 현재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재용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삼성이 무조건 잘못했다 100%라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편을 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언론들은 삼성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 이건 부당한 삼성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런 보도에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공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느낌은 어떠냐면요. 삼성이 분식회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금감원 쪽 주장에 한 75% 정도 지금 심정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을 확률도 한 25%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일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분식회계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이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자산이나 이익 같은 걸 실제보다 부풀려서 수치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이 분식이라는 말에서 분이라는 한자는 이게 화장할 때 쓰는 가루예요. 분칠한다 할 때 그 분입니다. 그리고 식은 한자 뜻이 곱게 칠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분식이라고 하면 화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회사 장부가 엉망진창인데 이제 이걸 화장을 하듯이 예쁘게 화장을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언제 장부에 화장을 하느냐? 장부의 기록이 나쁠 때 뭔가 손해가 일어나면 이때 분식회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분식회계가 필요해요.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은행이 보니까 이 회사 장부가 매년 적자나 보고 있어요. 이러면 은행이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이 엉망진창 회사예요.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회계 장부를 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요 라고 장부를 꾸미는 거죠. 또 한 가지 분식을 하는 사례가 회사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할 때 분식회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는 회사가 주식을 새로 종이에 찍어서 주주들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판 돈으로
사업을 더 크게 벌일 자본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삼성 계열사로 제약회사입니다. 이게 이건희의 꿈이 자동차였다면 이재용의 꿈은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재승계를 본격화할 때 뭔가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미국 가서 미국 제약회사들이 떼돈 버는 거 보고 와, 요게 우리 삼성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용의 주도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 회사가 2016년에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상장을 하면서 새로 주식을 찍어서 주주들한테 팔아서 자본금을 얻는데 얼마를 얻었느냐? 대략 2조 원 가까운 거금을 이때 얻어요. 그런데 이때 주식을 대략 한 1,600만 주를 새로 찍었는데 이 1,600만 주를 얼마에 파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걸 아파트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어떤 건설사가 한 1,000채 지었는데 평당 가격을 1,000만 원으로 파느냐 2,000만 원으로 파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얻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도 한 1,600만 주를 새로 찍기로 했는데 요때 파는 가격, 이걸 이제 공모가라고 합니다. 분양가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최초 주주들에게 파는 요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모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걸 회계장부를 분석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서 상장을 할 때는 회계장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잘 돼 있어야 이 공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할 때 분식회계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꾸미는 개념인 분식회계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느낌보다 훨씬 엄청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계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인데요.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범죄가 어마무시한 범죄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혹은 주식을 상장할 때 요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요걸 분식을 하면 속는 사람이 일반 대중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장부를 잘 속여서 은행에서 돈을 엄청 빌렸다. 근데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맡긴 돈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 분식회계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면 그 피해가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예.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팔 때도 분식회계로 사기를 쳤다? 이 말은 분식에 속아서 수많은 주주들이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중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실제로 그 분식회계가 5월 1일 날 발표가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어제죠. 5월 2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1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폭락을 한 겁니다. 대폭락을요. 예. 요즘은 하루 주가 등락폭이 30%로 바뀌어서 18% 하락이 가능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가가 하루에 15% 이상이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 떨어지면 장을 못 떨어지게 막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기준으로 하면 삼성바이오라는 거대한 회사가 하한가를 맞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제 하루에 5조 원이 넘는 돈이 하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피해를 다 개인 주주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가 엄청난 범죄라는 겁니다. 경제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분식회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2001년에 파산한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폴 크루그만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엔론 사태는 테러 공격보다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가요. 이 회사가 한 5년 동안 장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13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막 꾸며서 손실을 없애버리고 흑자를 보게 한 것처럼 분식을 했는데 그 규모가 1조 4천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를 보고 전 세계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부에서 1조 4천억 원이나 장난을 칠 수 있어? 하고 놀란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주도했던 그 회사의 대표 제프리 스킬링 같은 사람은 2006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감형도 없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스킬링은요. 박근혜하고 같은 형량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이 박근혜 범죄랑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다뤄지는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으로 한 1조 4천억 분식하면은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불거진 초대형 분식회계가 1997년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였습니다. 예. 이때 기아차는 현대차 계열사가 아니었고요. 이때 기아차가 다른 재벌들 흉내내면서 문어발 확장하다가 경영난에 몰렸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장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꾸밉니다. 거짓으로요. 이때 기아차가 했던 분식회계 규모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앨론이 1조 4천억하고 대표가 24년형을 받았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한국 기아차는 무려 3배에 가까운 4조 원을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스케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웃긴 건 세계 최대 규모의 분식이 또 이 기아차도 아니에요. 1위는 따로 있습니다. 1999년에 부도가 났던 대우그룹인데요. 대우도 기업이 망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돈 빌리느라고 장부에 분칠을 막 해요. 이때 분식 규모가 무려 41조 원이었습니다. 41억이 아니라 41조요? 엔론이 1조 4천억하고 24년형을 받았는데 대우는 41조를 분식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꼴리는 대로 막 고쳐버린 거예요. 회계장부를. 그런데 그 황당한 짓을 한 김우중 씨는 여전히 지금 사회에서 언론에 인터뷰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기업가 정신이 약화됐다느니 이재용 구속에 환호하는 한국 사회가 문제라는 이런 뻘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제프리 스킬링이 1조 4천억하고 24년형 받았는데 김우중은 그보다 30배가 넘는 분식을 했으니 상식적으로 한 700년형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41조 정도 분식 회계를 할 정도면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게 분식 회계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속았겠죠. 그리고 대우그룹이 워낙 그때 일부러 계열사를 막 늘려나가면서 은행권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재벌 망하는 거 봤냐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은행은 대마불사라는 환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식일 거라는 의심이 들어도 파헤치지를 않는 거죠. 설마 대우가 망할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 41조짜리 분식이 그때 먹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은행이 진짜 무지하게 많은 돈을 물립니다. 우리나라가 대우 때문에 제2의 IMF를 맞을 뻔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김우중 씨를 지금 끝내 구속을 못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재벌들 옹호하는 발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분식회계에 대해서 관대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계장부를 기록을 할 때요. 어떤 애매한 점이 있기에 분식회계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회계장부라는 건요. 가계부 같은 겁니다. 쓴 돈이 얼마고 번 돈이 얼마고 이걸 적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걸 제멋대로 적으면 아까처럼 뻥을 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있는 회계법인이 이걸 대행하고 감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식회계는 회계법인들까지 썩었을 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정회계법인 같은 대형 회계법인들한테 장부 작성과 감리를 맡기는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돈을 내는 고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야, 나 사정이 이러니까 장부 좀 잘 꾸며주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회계법인까지 끼어들어가면 분식회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사건이 대형으로 한번 터지면 회사뿐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줄줄이 걸려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운데요. 예. 가계부의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어느 칸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장부가 완전히 모습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회사가 책상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느 칸에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10만 원을 썼으니까 회사가 비용으로 썼다라고 기록하는 게 상식이겠죠. 예. 그래서 이 10만 원을 썼다, 비용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 회사가 번 돈 중에 1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용으로 10만 원을 썼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책상 구매 비용 10만 원을 비용 칸에 적는 순간 회사 이익이 1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기계를 1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은 책상하고 똑같이 비용 칸에 10만 원 이렇게 적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데 10만 원을 넣었으면
20만 원은 비용 칸에 적는 게 아니고요. 자산이라는 칸에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앞으로 이 기계를 돌리면 회사에 돈을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그냥 돈을 쓴 게 아니고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건 회사의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1억 원 주고 샀습니다. 요때 이 사무실 구입 비용은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안 칩니다. 부동산은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냐 자산이냐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비용 칸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이익이 1억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산 칸에 적는 순간 그 1억 원은 회사의 재산이 돼버려요. 이 사소한 차이가 장부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비용으로 적고 언제 자산으로 적느냐?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비용은 쓰고 끝나버린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썼는데 더 이상 후속으로 벌 뭐가 없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러면 비용이에요. 반면에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앞으로 새롭게 돈을 벌어줄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봅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책상은 비용이에요. 하지만 기계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책상을 샀는데 돈을 썼으면 책상이 돈 벌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비용이고, 컴퓨터를 사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컴퓨터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말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는 자산으로 기억하고 뭐는 비용으로 기록하는지 단칼에 확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식회계가 가능한 겁니다. 예. 이게 명확하면 딱딱 잘라서 적으면 되는데, 들으신 바대로 아니 책상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걸 어떤 회사는 정직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어떤 회사는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장부가 엄청나게 달라지고요. 분식회계는 바로 이 애매한 영역을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다 기록을 하면서 장부를 꾸며버리는 거죠. 예. 더 신기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지불하는 임금, 이건 비용으로 처리할까요? 자산으로 처리할까요? 요거는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후불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을 다 마치면 그 대가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더 벌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과 비용의 구분 기준이 앞으로 돈을 벌어줄 것 같은 건 자산이고 이미 써버리고 끝난 돈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민 PD님께서 직원분들께 월급을 주시면 이건 이미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일을 마친 것에 대한 대가니까 그 돈 받고 노동자들이 이번 달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이미 지난달 일한 거의 대가로 끝난 계산이니까 그 임금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분들은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사여풍이 연구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앞으로 팟캐스트 시장에 대한 연구, 성대모사 기술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 여기 연구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용일까요? 자산일까요? 여기서부터 애매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할 소지가 있어요. 연구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 이건 다른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연구소 직원들이 이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를 남기면 그건 미래에 이 회사에 돈을 벌어줄 거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만 보니까 연구 결과가 앞으로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소 직원들에게 준 월급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황당하죠. 근데 이것도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김 PD님께서 만든 여사여풍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통일 이후 팟캐스트 시장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통일 이후 팟캐스트 시장 연구가 과연 김 PD님 회사의 미래에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될까요?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죠. 예. 너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건 자산으로 안 잡아줍니다. 이건 비용 처리해야 돼요. 반면에 연구소에서 김성태 성대모사에 관한 연구, 이런 걸 하잖아요. 예. 요때 지급한 임금은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김성태 성대모사, 사실상 뭐 이런 걸 연구를 잘해가지고 김 PD님 성대모사가 대히트를 치면 이건 즉시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걸 이제 뭐 회계학적으로는 장기적인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고 단기적인 개발비는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지만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느 칸에 적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애매함 때문에 분식회계가 가능합니다. 회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노동자들 임금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회사가 적자를 실제로는 엄청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분식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직원들의 소속을 연구소로 다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 직원들에게 준 돈은 우리 임금 준 게 아니고 자산으로 잡겠다. 연구개발비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회사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도 굉장한 자산이 있는 회사처럼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회계라는 건 벌거나 쓰거나 한 돈을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장부 어느 칸에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장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난질을 칠 요소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예. 이제 이걸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도 돈을 어느 칸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장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칸 한 칸을 조정을 했더니 몇 조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지금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분식회계에 대한 기초 공부를 마치고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장부 어느 칸에 어떻게 기록을 했길래 분식회계로 볼 소지가 있는지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반론을 하고 있는지는 내일 다시 한번 쟁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문 일파만파입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목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틀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말이죠. 김기식 원장이 이거 들여다보다가 삼성의 공작의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제가 이 지난 인사여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이건 확인된 팩트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주저주저합니다만 이야기를 드리면 그 시절에 김기식 원장이 임명된 다음에 야당 쪽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보 속도가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빨랐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내에서는 이게 야당에서 캐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폭로를 하는 것 치고는 도저히 이례적인 속도였기 때문에 그 속도의 배경에 누가 있을 것이다라는 심증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뿐만 아니고 삼성생명법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지금 금감원에 걸려 있으니까 글쎄요. 하여튼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에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에 삼성이 상당히 강도 높게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 화가 나죠. 그런 추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요. 물론 드러날 리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심증만으로도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참 위대한 삼성이란 걸 새삼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삼성이 개입해서 김기식 원장 날렸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심할 정황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가죠. 네,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렸던 이야기 중에 요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는 숫자를 장부에 기입하는 행위인데요. 장부를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려면 그 숫자를 어느 칸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하다. 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임금을 비용 칸에 적으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지만 회계가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딱딱 어디에 적어라 이게 완벽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을 연구소의 개발 비용 요 칸에 적으면 이건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회사 재산,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맹점이 회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에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장이라는 건 주식을 새로 찍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2조 원 가까운 새로운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증시에 상장되면 온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게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다스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쉽게요. 왜냐하면 다스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언제건 마음을 먹으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돈 내면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이 알고 보니까 사기나 치고 다니는 회사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그 회사의 실적입니다. 회계장부를 뜯어보니까 이 회사가 맨날 적자 내는 회사면 안 되는 거죠. 사업도 잘하고 자격이 있는 게 입증된 회사만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에 상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회사가 상장 심사를 받을 때에는 언제까지의 회계장부를 보고 심사를 하냐면 2015년까지의 회계장부를 보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직전에까지 장부가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회사가 2011년 4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79억 원 순손실을 봅니다. 사업 첫 때니까 그럴 수 있죠. 이듬해인 2012년에는 손실이 10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743억 원 순손실을 봅니다. 그 다음엔 2013년에도요. 이 손실이 또 갑절로 불어나요.
1,407억 원 손실을 봅니다. 2014년에는 손실액이 조금 줄긴 주는데 그때도 여전히 840억 원 마이너스 순손실을 봅니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냈던 회사예요. 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4년 적자를 봤고요. 적자 총액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회사는 상장이 안 돼야 정상인 겁니다. 4년 내리 손실을 보고 손실 규모도 3천억 원이 넘는데 회사 이름에 삼성 들어갔다는 이유로 상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장 직전인 2015년 회계 장부를 보면요. 이 회사가 지난 4년간의 손실을 뚫고 갑자기 1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이익을 본 걸로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벌써 이상하죠? 그 전에까지는 매년 1,000억 원대 손실을 보던 회사가 갑자기 2015년에 2조 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요 해예요. 2015년 요때 해 장부까지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에 마지막 성적표만 굉장히 좋은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희한한 건 2016년 11월에 상장을 하고요. 이제 그해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해 성적은 또 꼬나박습니다. 마이너스 1,768억 원 손실이죠. 그 이듬해인 작년 2017년 또 마이너스 970억 원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1년 창사 이래 작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평균 매년 1,000억 원씩 손실을 봤는데 딱 1년 상장 심사 받기 바로 그 직전에 2015년만 갑자기 2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거죠. 그래서 2015년 회계장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금감원이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도 이 회사는 장사를 한 걸로는 손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물건 팔아서 얼마 이익을 냈나 봤더니 이익이 아니라 손실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창사 이래 손해를 가장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업이 물건 팔아서는 손해를 2천억 넘게 봤는데 왜 장부에는 전체적으로 뜬금없이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이 남겨져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아래에 보면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분 100%를 다 가지고 있는 연구 자회사고요. 주로 이제 바이오 복제약, 요즘은 복제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제너릭이나 시밀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쉽게 복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복제약 회사 지분을 100% 들고 있는데 요건 그냥 주식을 들고 있는 거니까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걸 어딘가 회계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14년까지는 이걸 어디에 기록을 했냐면 자산이라고 불리는 계정, 이건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 회계장부 구석에다가 적어두고 있었어요. 좀 복잡하지만 그냥 보통 이렇게 적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 회사들도 이런 100% 자회사는 저기 자산 계정 한 구석에 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기록을 해둡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2015년에 나 이거 주식 투자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더니 주식 투자 계정으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칸을 바꿔 적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장부에 기입할 때 칸 하나만 바꿔 적어도 장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거 옮겨 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님의 여사 여풍이 작년에 돈을 좀 벌었는데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식을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한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1년 새에 올라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늘었다는 걸 어딘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계정에 적혀 있으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회사 수익이 1,000만 원이 늘었다고 표시가 안 돼요. 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식 투자 계정으로 옮겨 적으면 사들인 주가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면 이 회사가 갑자기 1,000만 원을 새로 벌었다.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칸 하나 바꿔 적은 걸로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2014년까지 자회사 지분을 자산 계정으로 잡아서 회사 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는데 갑자기 상장을 1년 앞둔 2015년에 장부를 옮겨 적으면서 야,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자회사 가치가 엄청 좋아졌어. 우리가 돈을 번 걸로 계산할게.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에 갑자기 순이익이 2조 원 가까이로 잡힌 겁니다. 주식 투자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분식회계일 확률이 75%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필이면 바꿔 적는 것도 알겠는데
하필이면 상장되기 직전 해에 칸을 바꿔 적는 결정을 해서 갑자기 그 해에만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이 잡혔다. 그리고 다음 해에 상장을 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 해에 그런 결정을 했냐는 거죠. 삼성이 엊그제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2015년에 칸을 바꿔 적은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삼정회계법인이라는 곳에 회계를 맡겼는데 삼정회계법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우리는 그쪽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라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조 원이 넘는 어마무시한 회계 차이가 나는 문제인데 회계법인이 이런 거대한 제안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 회계법인이라는 곳은 을입니다. 자기한테 일을 주는 회사가 갑인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하면 2조 원 돈 버는 걸로 장부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잘못 회계부정으로 걸리면 회계법인이 문 닫아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회계법인이 이런 주장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추정상 75%의 확률로 저는 이게 삼성이 먼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재판 비슷한 걸 받게 될 텐데 과연 삼성 측 주장대로 회계법인이 먼저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삼성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삼성이 먼저 하자고 했다면 이건 고의성이 탁월한 거죠. 상장 앞두고 우리 장부를 좀 꾸며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이건 분식회계의 확률이 부지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더 웃긴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자회사 주식을 자산 계정에서 투자 계정으로 한 칸 옮기면서 2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이 낸 걸로 장부를 꾸몄는데 이 2조 원 순이익은 현금으로 회사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회사 주식을 판 게 아니니까요. 아까 예를 들었던 김용민 PD님의 여사여풍이 1,000만 원 주식 투자했다가 2,000만 원으로 주가가 오르면 이거는 이익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PD님께서 회사에 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주식을 팔면 되거든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이익으로 봐도 되죠.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그 복제약 회사 자회사 지분은 삼성이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그러면 팔 수 없는 주식, 현금화되지 않는 주식의 가치를 10배 가까이 튀겨서 나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긴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회계에 장난질을 칠 때부터 너무 이상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2016년 4월에요. 인베스트 조선의 보도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은 조선일보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도 그때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기사 제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마술로 만든 2조 순이익은 상장 대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요. 연내 상장을 선언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회계 재분류를 통해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진 않지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돌리면서 4조 5,400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본 것이다. 이는 로직스의 상장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회계를 통해서 잉여 자본을 만들어 상장 후 실제 영업이익이 날 때까지 버티려는 보석이라는 것이다. 삼성 측은 감사 과정에서 바이오전의 콜옵션을 장부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상장을 위해 미리 준비한 절차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영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다. 제3공장 증설이 완성되는 2018년 이후 본격적인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전망이다.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상장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적자에도 버텨낼 재무 여력이 필요하다. 에피스 지분 회계 변경은 이 간극을 메워줬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도 이 회계는 이상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 버틸 수 있는 회사인데 요 장부로는 상장 심사가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변경을 해서 상장이 가능하도록 분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장으로 2조 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분식회계일 가능성이 75%로 높게 보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25% 정도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운을 남겨두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회계장부를 쭉 읽어드렸지만 이게 범죄라면요. 너무 대놓고 저지른 범죄예요. 매년 1,000억씩 손실을 보던 회사가 상장 직전에 회계 기준을 변경해서 2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을 한다?
이걸 보면 왠지 도둑이 나 오늘 저 집 털 거예요 라고 공개하고 도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뻔한 짓을 할 정도로 삼성이 빠가살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게 한 여운이 조금 남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저 회계 기준 변경이 너무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분식 회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2015년은요. 이 분식 회계가 됐었던 그 해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던 해고요. 2016년은 이재용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3세 승계를 완성하려고 했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용은 뭐라도 자기의 성과를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2010년 5월에요. 이때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건재했던 때죠. 5대 신수종 사업 어쩌고 뭐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희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퇴진을 했다가 이명박한테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이건희가 자기가 복귀하는 기념으로 뭐 엄청난 경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래의 삼성의 먹거리 5가지를 선정하겠다. 거기에 매진하자.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똥폼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이건희가 5대 미래 먹거리 신수종이라고 발표를 한 게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 다이오드, 이게 LED라고 하죠.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이렇게 5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건희가 지목한 이 5가지 미래 먹거리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희가 2010년이면 68세 때였다고요. 이때 갑자기 미래의 먹거리 5가지를 발표했다는 건 그 미래 먹거리 5가지는 이재용의 시대를 열어주는 키워드였던 겁니다. 아들한테 길을 깔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살아생전에 뭐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세 승계 주인공인 이재용을 위한 길닦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5대 신수종 중에서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는 이재용의 꿈 같은 거였습니다. 이재용은 바이오와 의료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무지 강했죠. 그리고 삼성은 2020년까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남았네요. 5대 신수종을 매출 5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네. 그런데 그 5가지 신수종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다 말아먹었습니다. 태양전지는 아예 100% 말아먹고 철수를 했어요. 이걸 삼성전자 이름으로도 해보고 삼성 SDI 이름으로도 해보고 삼성 정밀화학 이름으로도 해보고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중국 저가공사를 감당을 못했던 거죠. 생산 거의 전면 중단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이라는 회사는 아예 롯데에 넘겨버렸죠. 그리고 회계장부상 손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 말은 삼성이 손을 든 겁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에서 망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자동차용 전지, 요건 제 판단에 한 60% 정도 망했습니다. 아직도 하기는 해요. 완전히 접지는 않았는데 이 분야에 일본 파나소닉이 절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상당히 고전 중입니다. LED, 이것도 중국발 공급 과잉에 걸려서 계속 불황입니다. 이건 한 70% 망했습니다. 요 분야가 계속 적자였고요. 삼성전자도 이 분야 사업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기기, 요건 한 80% 정도 망했습니다. 메디슨이라는 벤처기업을 삼성이 인수를 했는데 실적이 매년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건희가 이재용을 위해서 깔아놓은 5가지 미래 먹거리 중에 유일하게 이재용이 비빌 언덕이 딱 하나 남은 겁니다. 바이오,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3세 승계 주인공인 이재용에 대한 시험 무대 같은 거였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이 이재용이 3세 승계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해서 2조 원에 가까운 실탄을 마련해야 했는데 장부가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삼성 쪽에는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권은 이제 감리위원회 곧 열릴 거고요. 이후에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게 열릴 겁니다. 여기서 판단을 한번 한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절차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제 판단에는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굉장히 분명하고요.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틀 동안 복잡한 회계 이야기 들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앞으로 이제 판단 과정이 쭉 진행되다 보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틀에 걸친 길고 길었던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이재용 승계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고심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받는다면 3세 승계가 물거품이 될 확률은 거의 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요게 길어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지만 또 한 가지 뚜껑이 열렸던 건 삼성 노조화에 대해서 주요 임원들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이게 전부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직도 삼성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런 반헌법적 범죄에 대해서요. 만약에 이재용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유지를 한다면 3세 승계는 될 겁니다. 아마 계속 경영권을 가져갈 것 같고요. 상고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 이재용이 다시 구속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삼성의 반헌법적 행동, 불법적인 행동들을 다 몰아서 시민사회가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에서 손을 떼는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의 문제기도 하지만 법원의 운명도 결정하는 그런 판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법체계 운명도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그거를 다시 밑으로 못 돌려보내면 한국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정말 왕창 접어야 되는 거죠. 네. 헌법 위에 삼성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고심의 그런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